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 서울을 기준으로 28도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 그 더운 날씨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따뜻한데 살짝 더운 정도의 느낌마저 날 정도입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거의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셔야 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가 급냉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당을 뺀 4당이 패스트트랙까지 합의하면서 거의 전국은 얼어붙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끝났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회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의 대변인 발언에 한국당을 쏙 뺀 나머지 4당이 패스트트랙까지 합의하면서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한국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 뺀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여당과 청와대가 하고 싶어하는 공수처 신설과 또 바른미래당이 하고 싶어하는 선거제 개편의 이익이 맞물렸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에 함께 합의를 하는 합의문에 4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전격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쏙 빠졌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끝났다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당은 오전 10시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공수처가 웬 말이냐, 선거제가 웬 말이냐, 왜 당의 당론을 묻지 않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왔느냐라는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유승민계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합의가 아닐 가능성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속에 숨겨진 어떤 그 정치 제약적인 산수 더하기 빼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패스트트랙 내용 확실하게 좀 쉽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전국에 핵이 될 이슈에 대해서 쭉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입영 직전 교인이 돼도 그리고 총 쏘는 전투게임을 해도 법원에서는 이거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내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법이 종교적 병역 거부 판단 후 1, 2심에서 135건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죄 판결을 낸 사례 중에서 정말로 입영 직전에 어떤 그 침례 의식을 받고 교인이 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됐고 그리고 총을 들 수 없다라는 양심에 반하는 총 쏘는 전투게임을 해도 상관없이 무죄 판결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라마 속의 인기 코미디언이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기성 정치인들을 꺾고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인기 드라마 속의 코미디언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이 젤렌스키는 신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기존 정치인이 아닌데 신당을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당선된 사례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후폭풍은 우리나라 석화업계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그동안 이란의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란의 기름을 수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정유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등 8개국 금수 예외 종료가 됐다는 거죠.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 정부를 향해서 제재로 압박을 해왔는데 이란 정부가 미사일 개발을 하고 핵 개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유값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생활 속 기름값도 인상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어제 의사 자격이 있는 검사와 또 수사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지 말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분수령인 셈인데요. 윤석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윤석열 지검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방러 초청 11개월 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의 측근들은 이미 러시아에 도착을 해 있고 취재에 따르면 김여정도 현재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어떻게 이동을 할까? 기차를 타고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두 정상은 18번째 만나게 됩니다. 북한 지도자와 러시아 지도자의 18번째 만남입니다. 또 하나의 뉴스 속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이 비무장지대에서 어젯밤부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출동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해가 밝는 대로 산림청 헬기 2대가 즉각 이 비무장지대로 출동을 해서 현재 산불을 진화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세로 길이가 3.5km 정도로 상당히 꽤 큰 범위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산불의 진화 소식도 조속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통 칼잡이 출신의 젠틀한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베테랑 채널A 현장 기자 박소연 기자와 도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볼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리 출신의 여야 당대표들이 제대로 지금 한판 붙었습니다. 한겨울. 두 사람 사이는 한겨울 싸늘한 추위입니다. 오늘 참 더운데 이분들은 한겨울이에요. 그리고 윤지호 씨 사진과 함께 증인의 증인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증인의 증인. 증인을 검증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진과 함께 관테크 물음표라는 키워드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서로를 향한 막말에 국회는 올 스톱, 완전 스톱, 완전 정지, 한겨울 싸늘한 추위와 적막이 맴돌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주말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에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왜 북핵 풀어달라고,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왜 그거 구하러 다닙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와 우리 당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책 방향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고쳐달라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여야 총리 출신의 대표가 용납하지 않겠다. 반성은 안 하고 비난만 한다라고 날선 발언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와 야는 지난번에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도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요청이야? 언제 대통령을 박소영 기자, 그때도 지금도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맞붙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당에서는 발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지난번에는 수석 대변인이었고 이번엔 대변인이었죠.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원래 수석이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내려가서 급이 내려가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야당의 표현이 좀 겹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외신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오히려 좀 비판을 좀 막는 게 아닌가. 여당으로서는 이 비판을 좀 수용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발끈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토론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렇게 특히 거리로 나서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늘 낙인을 찍고 명명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를 결집하는 게 그 정치권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난히 더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의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예우를 갖추는 게 맞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좀 야당 대표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가 여야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오히려 이 여야가 공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존심 대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공당의 대표이고 또 공교롭게 박정화 대변인 둘 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또 출신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가 또 정치 경력은 또 높기 때문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마무리는 어떻게 하려고.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일단은 훈수를 둔 모양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경력도 오래되신데 아직도 왜 저런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 들어가면 이 선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국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김정은 대변이란 말이 그렇게 좀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대변인이란 소리만 나오면 저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한 말씀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님 의식 속에는 대통령도 문실장으로 보이는 거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의 대표고 뭐 정치라는 게 꼭 오래 해야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도 아직 이렇게 처음 입문한 초보자처럼 보여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훈계 쪽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거 보면 이미 총선 정국으로 간 것 같은데 당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240석을 할지
베트남 여성 비하하던 발언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민주당의 대표 리스크, 우리 뭐 기업체의 오너 리스크라고 했는데 대표 리스크가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작용할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당 입장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의 대표인데 여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2번이나 수석 대변인에서 또 급을 낮췄잖아요,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또 연령적으로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김정은 나이가 작잖아요. 예. 그 작은 사람의 무슨 부하로 우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또 정서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균형감을 갖고 한미동맹이라는 축 속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그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북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도당한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랫동안 말하자면 그동안의 정치 경력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인을 봐왔다. 그래서 저렇게 막 표독스럽게 표현을 좌파 독재라든지 이렇게 험담을 하는 정치인들이 오래 잘 되는 걸 못 봤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이랄까 그런 것이 갔기 때문에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 선수는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됐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그래서 아직 예비군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국회가 얼어붙은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김정은 대변인 발언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이 시동을 걸었다.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예 못을 받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당을 비롯한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뭘까요? 이번 기회에 알기 쉽게 짚고 넘어가시죠. 일단 김병민 박사님,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공수처를 신설한다라는 것과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것, 이 두 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에 어제 합의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특정 부분에 동의가 있게 됐을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최장 330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기 쉬운 설명. 그러니까 이제 330일이 지금부터 지나게 되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 내년 선거가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한 적기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공수처는 뭐고 선거제 개편은 뭐고?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 투표하게 되는 정당의 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에 대한 원칙을 골자로 정의당 등에 대한 이 정당들이 주장해왔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당은 주장하지 않았고요. 지금 있는 지역구의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중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의석을 연동형으로 도입하게 되고, 또 일부는 떨어지는 의원들을 석패율 제도로 도입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면서도 어렵고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내용들을 다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조국 수석이 계속해서 공수처하자 했던 거잖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골자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말 그대로 검찰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 판검사 등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이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건데요. 현 정부가 주장해왔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민주당이 받는 조건으로 이러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함께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 검사, 경찰 말고 또 사정기관이 공수처가 생기는 중요한 사안이고, 선거제도가 바뀌는 사안인데 야당 빼고 4당이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신으로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만 새롭게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는 게 또 다른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아마 국회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잘 아는 또 김광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4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는데 이따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의총 열잖아요.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은 의총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른바 유승민 의원 계들은 아니 우리는 저거 동의한 바 없다. 공수처는 웬 말이고 선거제 개편은 웬 말이냐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바른미래당에서 의총 추인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이 저 합의안에 대해서 추인 여부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굉장히 아마 의총이 시끄러울 거예요. 일단 이걸 당론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헌 당규에 보면 당론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은 이건 3분의 2가 이게 의견 정적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랄지 국민의당 출신들은 아니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결 정적수부터 문제가 되고 의결 정적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 본다 할지라도 과연 그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제 과반수로 하면 아마 찬성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 이게 합의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일단 뭐 합의안이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개특위에 권은희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물론 당에서 의견 정수 통과됐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신념에 내가 바란다 그래서 사개특위 들어가서 5분의 3의 특위위원회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만이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는데 둘이 가서 만약 반대를 해버리면 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개특위위원회에서 어떤 표대결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합의했다고 그래서 이건 뭐 패스트트랙 간다. 선거제가 개편되고 공수처가 도입된다. 이렇게 마냥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오전 10시 의총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뉴스의 어떤 그 흐름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윤지호 씨의 진술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됐습니다. 먼저 검찰 내의 과거사 진상위 내부에서 윤지호 씨의 진술을 믿을만 한 것이냐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를 두고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지호 씨 진술을 재수사 권고의 근거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의 그 문제가 됐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약물에 취한 것이다 라고 한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지 않느냐를 두고 지금 과거사 진상 위에서 설전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지호 씨가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윤지호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 같은 게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좀 다른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공소시효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상황입니다. 예,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해 보셨잖아요. 술에 취했다라는 상황하고 약물에 취했다라는 상황은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술이나 이제 약물에 취했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간을 의미를 해요. 그렇지만 아마 여기서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약물에 취해서
한 명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관가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부녀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특수관가이 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5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윤지호 씨가 이제까지 증인을 했었는데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이 가능하고 또 관련된 사람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과거 진상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소시효 관련된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 내부에서 굉장히 설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가 그 13번째 증언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했던 이제 작가가 인터뷰를 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장자연 씨의 어떤 진술 자체는 이것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고 고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자연 씨와 관련된 특히 유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지호 씨의 진술이 굉장히 유일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30분 동안이나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2명이 일단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윤지호 씨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고 옹호하다는 측이 있고 그렇지 않고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장자연 씨가 쓴 문건에 관해서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윤지호 씨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표면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분위기라는 건데 윤지호 씨는 과거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저를 질타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심지어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이 가운데 윤지호 씨를 잘 알고 있다라는 작가가 윤지호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다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윤지호와 나눴다라는 주고받았다라는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렇다는 거예요. 책 출판과 관련돼서 윤지호 씨가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한 카톡을 보낸 그런 메시지를 해당 작가가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작가 김모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책상 위의 문서를 우연히 보고 장자연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다. 윤지호 씨는 내가 장자연 리스트를 본 핵심 인물인 건 조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윤 씨는 장자연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다. 장자연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해당 작가는 주장을 했고 윤지호 씨는 검경 조사에서 장자연 언니와 저의 통화 기록, 문자를 확인했고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본 사이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작가가 누굽니까? 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윤지호 씨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일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해 6월에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윤지호 씨가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카톡을 계속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윤지호 씨 얘기에 따르면 SNS
SNS를 통해서 이 김 작가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판이나 계약 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윤지호 씨는 그때 처음 알게 됐을 당시에 캐나다에 있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작가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카톡량이 꽤 많고요. 그리고 이 언니 그리고 지호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친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카톡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 작가가 왜 윤지호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김 작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윤지호 씨가 사리사옥을 채우면서 고 장자연 씨의 명예훼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김 작가의 SNS를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지난 10일부터 자신의 SNS에 윤지호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카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윤지호 씨를 향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선을 넘었다. 진심으로 널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아까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그게 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작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윤지호 씨가 책 출판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작가는 유가족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암수살인이라는 다른 어떤 실제를 모델로 한 영화조차도 거기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가족의 동의를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은 그냥 나에 대한 책이다. 그 중에 일부러 장자연 이야기 들어갔을 뿐이라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목격자는 아니고 유일한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그런 용기를 해서 세상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이다라고 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작가인 김 씨하고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유가족에게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실제로 저 안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마치 또 한 번의 어떤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돈만 밝히는 일이다라든지 본인 스스로도 또 그런 데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상당히 윤지호 씨가 이제 이 말에 대한 어떤 해명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간의 주장이 지금 서로 틀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윤지호 씨도 지금 김모 작가라는 사람을 고소를 한 상황이고 김모 작가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모든 그 카톡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있을 테니까 진실은 그게 나오겠죠. 근데 이 김모 작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윤지호 씨는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건을 가지고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즉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현장에 대해서도 윤지호 씨는 잘 모르고 두 번째 당시 있었던 문건, 유서와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해서도 윤지호 씨는 잘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자연 씨하고도 잘 모른다는 주장을 그 김모 작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장자연 씨를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책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뭐 사설 경호원 얘기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김 작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그 안 된 장자연 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사건에 윤지호 씨라는 또 다른 인물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새로운 국면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지금 이 작가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씩 보면요. 장자연 리스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는 이제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고 양측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친분 관련된 부분인데 김 작가의 주장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윤지호는 무슨 소리냐. 그건 이미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출판의 목적과 이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문제인데 윤지호 씨의 입장은 김 작가는 유가족 동의 없이 출간했다라는 거고 윤지호 씨 입장은 이게 문제가 됐다면 진작에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부분, 유가족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근데 쉽게 좀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세 가지 핵심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으면 이제 출판에 가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한 것을 출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연 원본을 윤지호 씨가 봤느냐. 그런데 윤지호 씨는 언론 매체와 얘기할 때는 원본을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본을 본 사람이 윤지호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모 씨도 있고 또 김모 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가 이 얘기하는 원본 내용하고 그 원본을 봤던 사람 내용 또는 사본을 봤던 사람은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윤지호 씨가 원본을 정말 봤느냐. 그런데 윤지호 씨는 그 당시 원본을 봉헌사에서 봤는데 마지막 두 장에 그 40~50명 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나머지 본 사람들은 그런 리스트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원본이 본 게 맞느냐 안 본 것임에도 본 척 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계속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됐었는데 지금 김모 작가 얘기하면 한국에 있었을 때도 별로 연락을 안 했고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별로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윤지호 씨는 그게 아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났고 계속 통화했고 문자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도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연 통화기록이나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윤지호 씨가 이제까지 어떤 본인의 행동,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 다니고 방송국 다니고 국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게 진상조사단에서 이미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게 재수사가 권고가 되고 그러면서 이 수사가 됐는데 그 수사 자체가 윤지호 씨 진술에만 의거해서 수사가 됐는데 나중에 윤지호 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일단 검증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논쟁 중이다. 그렇죠. 흑폭풍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번에 어떤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의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만간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윤지호 씨 관련해서 최근 박소영 기자 꽃다발 사건도 불거졌잖아요. 논란도. 네,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가 지난 14일에 북콘서트, 책을 출간하면서 북콘서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 2009년 장자연 씨 사건 조사 당시에 수사 당시에 그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이 자신에게 꽃배달을 보냈다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논란이 가중이 된 것이 이 꽃다발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의 모 기자가 사실 그 꽃다발 내가 보낸 거다. 자기가 그때 장자연 씨에 대해서 장자연 씨 수사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윤지호 씨를 인터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인터뷰할 방법이 없어서 꽃배달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아무 쪽지도 없이 그냥 꽃배달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이건 분명히 그 쪽지가 있었다. 오해를 풀라라고 하는 쪽지가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머니투데이 기자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홍 회장이 자신의 그런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 공방인데 물론 그때 당시 장자연 씨의 안타까운 사건에 관해서 검경의 수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윤지호 씨의 어떤 진술에만 의존해서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는데 분명히 하지만 이 김모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나중에 윤지호 씨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박준영 변호사가 좀 용기 있는 말을 끄집어냈는데요. 재심의 변호사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 얘기도 지금 윤지호 씨 증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증언에 따라서 사실은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윤지호 씨 진술이 만에 하나 거짓일 경우에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파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윤지호 씨가 왜 그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윤지호 씨와 잘 아는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그동안의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지금 박훈 변호사까지 이 문제에 끼어들게 되는데요.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윤지호 씨가 과거에 했던 증언 때문에
장자윤 씨 유가족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윤지호 씨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지금 김 작가의 소송전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개인 윤지호 씨에게 집중되는 사건들로 장자윤 씨 사건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오히려 회방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따라서 윤지호 씨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에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수사기관이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전으로 외적으로 더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여지들은 차단하면서 장자연 사건에 돌아가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증인의 증인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2018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가 전입 신고 후에 대법원장의 공관에 이제 그 부부가 상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한 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김 판사, 그러니까 아들도 판사, 며느리도 변호사예요. 지방 근무 중이고 주말에도 역시 이제 올라와서 주말에는 공관에서 함께 아버지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부와 함께 그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아들 부부가 공간에 입주하기 4달 전에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 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버뷰 그리고 학군과 교통의 어떤 요지 그래서 주변 부동산에서는 이거 당첨만 되면 수억 번다. 앉아서 수억 번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168대 1. 분양가는 10억에서 11억, 최소 10억에서 11억인데 분양가가 이랬으니까 시세는 더 비싸니까 수억을 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입주 때 가격이 분양가의 배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억이었으면 20억까지도 이거다. 앉아서 10억 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사실상 이 아버지 대법원장의 공관에 무상으로 들어가 살면서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합쳐서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이 아들 부부의 어떤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공관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제공이 되는 거고 나란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근데 이 김의겸 대변인 사건 때도 그랬듯이 자꾸 공관 혹은 관사가 이상하게 활용되는 것 같아요. 유독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관사 문제가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 건 있었죠. 뭐 경호처장 건 있었죠. 지금 전 대법원장까지 나왔는데 그 정부에서 사실은 관사를 제공하는 거는 그 사람이 관사를 가지고 대외 활동에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불가피 경호의 목적이 있어서 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 거지. 재테크를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명수 그 대법원장 건을 보면은 지난번 김의겸 대변인 건과 너무나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신반포에 굉장히 거액의 고가 아파트를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금, 분양금을 넣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처리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전주가 계시지만은 그 부인이 되는 강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서 전입신고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살았던 본인의 집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그 대법원장 되기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사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 계시는 판사하고 있는 아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월 달에 아내가 해외 연수를 가게 돼 있어서 그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러면 대법원장 되시기 전에 사가에 계실 때는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지 이런 궁금증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연수 가기 전에 잠시 거주하려고 공간에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들 판사는 또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아내도 빠질 거다. 또 이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과연 뭔지라는 그 궁금함이 계속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당첨이 됐다는 고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사실은 그 재산도 장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장인의 집을 처분하고 나서 장인이 또 그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줄 계획이다라는 인터뷰까지도 했는데 그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예. 잘 몰라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은 사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재테크를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관세에 기거하면서 연간 2억 원에 해당하는 관사 유지 비용 그리고 작년에 들어갔던 16억 리모델용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용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시아버지 관사에 들어가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 7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잠시 거주하려고 공간에 들어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공간 입주 당시에는 해외 연수가 결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해명은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은 해명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이유가 필요하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안 공간에서 이사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진정 모시고 살지 않았어야 되느냐? 꼭 아파트 청약 넣기 전에 모시고 사느냐라는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일각에서는 좀 부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버지가 청와대 대변인이면 관사 들어가서 26억 빌딩을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면 역시 공간 들어가서 청약 고가 아파트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보면 아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를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말하자면 요건이 되는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어서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행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왜 저런 질문에 대하여 정말 객관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도 판사가 답했다고 답하기 어려워요. 아버지하고 사는 게 뭐 문제나 그러면 방을 안 빼야죠. 방을 빼면 안 되죠. 아버지랑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그래 놓고 방 빼겠다 얘기하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잠깐 산다고 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연수 일정도 확정 안 됐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 1년만 견디면 새로운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은 지방에 있고 참 이렇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민폐를 끼쳤습니다. 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못했냐. 그러면 사실 다 정리된다. 예, 문제가 된다면 빨리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답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 공간을 고치는데 얼마 들었다는 건 사실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해서 고친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도세나 전기세가 좀 나왔다면 제가 낼게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쏙 빠져야죠, 사실. 예. 근데 지금 현재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공분을 사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그러면 그 전부터 같이 살든가. 예. 아니면 김광삼 변호사님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활용하지 말던가.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옹호를 좀 하자면. 자, 변호사님. 일단 공간에 관한 규제는 그게 없어요. 물론 그 취지 자체는 공간에서 분가해서 독립이 있는 자녀까지 뭐 데리고 살라는 취지에서 공간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전주에 가 있잖아요. 예. 아마 전주에도 관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관사에서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며느리 인터뷰한 걸 보면 7월에는 그 해외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언론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또 해외 연수 미확정돼 있다고 하는데 해외 연수는요 검사는 이제 판사들이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확정이 될지 않을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거기 분양을 받아놨는데 신반포에 분양을 받아놨는데 아마 2017년도니까 내년 초나 중간에 아마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아파트 어떤 전세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아버지의 관사에 들어가서 공간에 들어가서 살아도 좀 괜찮다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 자체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부분 또 장려를 해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공간의 취지는 어긋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공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들 부부가 와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비난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며느리만 들어가서 이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대단한 이 효녀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효녀. 근데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관사라는 건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라고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관사에 살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경기도의 과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관사를 그대로 도민들에게 개방했던 적이 있고 그게 바로 경기도 굿모닝 하우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라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이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장이 관사에서 손주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축구골대도 만들어주고 그네까지 만들어줬다라고 하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혈세와 세금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정말로 산부 요인의 하나로서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게 되는 관사의 성격과는 너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대목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들 부부가 함께 모시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을 자녀들과 딸을 분리해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같이 함께 산다 그러면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재산 신고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자녀와 함께 다 신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실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거 짚고 갈 거는 김弁박사님 부러워서 이런 건 아니죠? 네, 저런 네. 부러워서 이런 거 아니다. 왜냐하면 뭐 하면 또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그가 돌아왔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정 팀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간 너무 바쁘셨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좀 바빴고요. 네. 아침에 이제 다른 라디오 매체를 오면서 우리 지금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가는 돌직구쇼 수첩 아이 오는데 취재수첩 가슴이 취재수첩 아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예, 다시 돌아온 백희정 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10대들의 장난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기절놀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기숙사에서 기절놀이, 10대들의 위험한 장난. 지난 5일 밤 11시 30분쯤 완도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에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목 졸라서 기절시켜서 뺨을 때려서 깨우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자기네들끼리 한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15초짜리 동영상인데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A군 등 7명은 입학 초부터 한 달 넘게 동급생 17명에게 수십 차례 이렇게 기절을 시키거나 금품을 갈취해 온 사실이 확인됐고 학교 측과 피해 학생 부모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자, 일부 가해 학생 부모의 주장도 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아이 자퇴시키고 심리치료 받게 하겠다. 가해 학생 지금 주장이에요. 가해 학생 부모의. 피해자인 B군의 아버지는 영상 보고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가해 부모는 심신미약,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현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희정 팀장님,
아니 어떻게 이 기절시키는 거에 놀이라는 단어를 일단 붙일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놀이거든요. 이 기절시키기 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UFC 그 이종 격투기 경기 같은 걸 보면은 이 선수들끼리 어떤 경동맥 같은 데 힘을 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기절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쉽게 깨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15, 6세 된 이 학생들이 기절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은 학생이 절명하거나 숨을 거둘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놀이거든요. 뭐 예전에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걸 겪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말타기 놀이라는 게 있어요. 말타기 놀이.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학생이 이제 말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서 있으면 그 양쪽 다리 가운데 머리를 받고 쭉 늘어서 많이 말타기 했죠, 하는데. 저희. 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됐냐면 힘이 센 학생들이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면서 너는 내가 주먹 내면 넌 가위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겨가지고 말타기 놀이를 하는데 그 말타기 놀이만 하면서 또 막 어떤 폭행을 하고 금붕갈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변형된 놀이 같아요. 이 기절놀이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숨이 순간적으로 멈추는데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놀인데 이 학생들이 저는 좀 너무 좀 지능적이다 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밤 10시 반에 기숙사 교사 사감의 점호가 끝나면 탁구장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CCTV 없는 곳을 노려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이 주민등록증을 성인인 것처럼 해서 소주를 사서 먹으면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서 토하게 한다는 이런 어떤 가혹행위.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려주면 50%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2만 원 가져와 이자로. 5만 원 빌려주면 10만 원 뺏는다라든가. 고리대금까지. 네, 이런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 주장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게 같은 15, 6세 된 학생들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어떤 그 범죄 백화점식 같아서 정말 여기 학생들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 학생들의 부모, 가해 학생들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어렵겠지만 피해 학생들의 부모는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가 계속됩니다. 왜냐? 이 학생이 내 아들이 또 가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과연 이 안도 고등학교 학부형만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부모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라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강력반이셨으니까 범인들을 이제 맨손으로 제압할 때 보통은 이제 범인이 워낙 저항이 셀 때 이렇게 마치 이 학생들처럼 어떤 이런 목 부분을 압박을 해서 범인의 좀 힘을 빼는 그런 제압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력반 형사들이 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더 심해요. 기절할 때까지, 거품을 물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 부분을 압박하는데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명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숨이 멎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잃고 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목을 내서 펴준다라든가 응급조치, 숨을 트이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그대로 절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 폭행치사라든가 가실치사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그런 장난은 아니다 싶어서 정말 위험한 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호사님,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아들을 가해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심신미약을 이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진정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측 부모들은 자퇴를 하겠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들이에요. 그럼요. 근데 저도 저 기절놀이를 제가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목을 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뇌로 올라가는 여기에 동맥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누르면 뇌로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기절을 하는데 한 1, 2초, 2, 3초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안 되죠. 그리고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또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제 구토 증세가 일어납니다. 어지럽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뇌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15초짜리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계속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CCTV 있는데 일부러 CCTV의 사각지대를 찾는 거죠. 기숙사 방 안에는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탁구장 탁구장에는 조립식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이런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거예요.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그렇죠. 아무리 근데 1학년 학생이지만 이건 전형적인 폭력이고 협박이고 그다음에 또 돈도 갈취를 합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 한 10만 원 정도 갈취를 하고 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자까지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완전 피해자하고 격리를 시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관계자의 입장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인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학폭위를 열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학교 측의 주장인데 딱 그냥 학교 측 주장은 예측했던 그 수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요 정도의 어떤 대책, 요 정도의 발언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라는 좀 기분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한쪽에 뼈아픈 소리를 좀 해야 되는 제 입장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은 10시 반에 기숙사 교감, 기숙사 사감인 교사가 이제 점호를 하고 끝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순찰을 해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이 보통 교사들의 행동 패턴을 잘 익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보통 7, 8명 정도로 나오는데 전수조사 80명을 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CCTV 사각지대라든가 또 기숙사 사감, 교사가 가버린 이후에 일어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숙사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떤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새벽 시간이라든가 심야 시간 또 그 사감 교사 선생님이 끝난 이후에도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폭위 대책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전적인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도로 그냥 반복되는 형상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건 정말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전적 대책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죠. 폭력입니다. 어미 처벌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함께 보시죠. 동물 카페에서 이 동물들이 먹는 사료만을 절도한 이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 사연이 좀 황당합니다. 동물 카페 사료 절도범 범행을 들킨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쯤 광주의 한 동물 카페에서 건장한 남성 36살의 A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상당히 좀 체격이 건장해요. 얼굴도 가린 채. 전형적인 이제 얼굴을 가린 동물 카페에 침입합니다. 12만 원 상당의 사료, 상당히 많은 양의 사료를 훔친 거예요. 경찰은 카페 내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용의자가 건장하다는 것 말고는 특정할 수 없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마치 CCTV도 교묘하게 피했다라는 듯한 인상마저 줄 만큼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범인이 고양이의 이름을 달고야, 망고야, 그 건장한 남성이 너무 다정하게 부른 거예요. 망고 안녕, 달고 안녕. 고양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왜 이렇게 다정할까? 근데 고양이들이 또 좋아해요. 요거를 경찰이 좀 포착을 한 거예요. 곧장 사료 창고로 가는 등 물품 이치를 잘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A씨를 자진 출석을 유도해서 검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A씨가 과거 5개월간 해당 카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달고야 망고야 이름은 어떻게 달고 망고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퇴사 당시 미반납함 열쇠를 사용해서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 팀장님, 아니 이분이 좀 약간 완벽한 듯하면서도 좀 허술한데 얼굴을 모자로 완벽히 가렸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 고양이 이름은 거기서 왜 불러요? 망고 안녕 이렇게. 그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해서 전 이게 12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문을 열고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사료가 잘 저장해 놓은 사료가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이제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허술하죠. 왜 그러냐? 사람은 행동 패턴이 습관 버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양이 보고 반가웠고. 제가 우리 김진 앵커에게 질문을 가감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유신 장군 그 에마 사건 아십니까? 알죠. 김유신 장군이 화랑 무공을 익힐 때 이제 그 청궁에 그러니까 신궁의 청간녀라는 기생과 사귀게 되죠.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굉장히 꾸짖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고 무예 정진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술이 취해서 말이 안장이 타고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말이 항상 다니는 곳, 그 청간녀가 있는 신궁 기생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버릇 때문에 내가 또 여기로 왔구나 싶어서 그 아끼는 에마 준마를 칼로 베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영웅이 되죠. 김유신 장군이 왜 또 그때 에마 탓을 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달고야 망고야 이게 CCTV에 녹취가 됐죠. 왜 여기에 왔던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분명히 형사들은 알겠죠. 근데 전혀 지체 없이 사료 창고로 간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여기에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누구나 이제 수사하는 사람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포렌식 게이트 어나리시스라고 이게 법 보행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걸음걸이만 가지고도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법보행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라고 하는데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굉장히 초기 발달한 상태에서 결국 범인을 자진 출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 범인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겁니까?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이 나왔어요. 훔쳤죠?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위 반응이 나오면 이건 훔쳤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훔쳤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은 검찰에 송치를 해서 아마 기소 유예를 할지 아니면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2만 원밖에 안 되는 피해품이지만. 달고야 망고야를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 그렇죠. 여기 바로 검사 계시니까 이분이 이거 왜 훔쳤을까요? 아마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아니 합법적은 아니죠.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고양이 사료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확인 안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5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왜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사료를 많이 빼돌렸는데 내가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아마 반납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좀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 집에 또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사료를 가져다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12만 원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사료와 관련된 업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 앱이라고 하잖아요. 작물 취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유통 과정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분한테 사실은 절도는 했지만 좀 착한 마음이 그래도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아는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달고 안녕 인사를 건네지 않거든요. 이분이 본인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빨리 그 착한 마음으로 좀 돌아왔으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 앵커가 분석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요? 달고야 망고야 이렇게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른 건 고양이가 짖지 않게 울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른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한 그렇군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 베테랑 형사와 아닌 자의 차이가 여실히 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이 대통령까지 당선이 된 그분.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박지윤 씨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출연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유튜브 스타죠. 박막내 할머니. 그리고 네 번째는 곽상도 의원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드라마가 현실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을 연기한 코미디언이 진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정말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 4개월 만에 연임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둔 겁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코미디언 젤렌스키. 이 젤렌스키는 과거 드라마에서 정부 비리의 염증을 느껴서 정계에 진출해서 평범한 역사 교사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을 맡아서 스타덤에 일약 오른 인물입니다. 이에 드라마 제목을 딴 국민의 종을 당명으로 정했어요. 국민의 종당. 실제로 대선에 출마한 겁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환멸에 73%가 넘고 80% 가까이 거의 몰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젤렌스키의 당선 소감과 또 유권자들의 목소리까지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Дякую усім українцям, де ви зараз не знаходились. Я обіцяю, що ніколи не підведу вас всіх. В нашей победе мы были уверены, все в порядке,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На жаль, як на мою особисту думку, то українці повелися на популістські обіцянки. 하지만 부패한 우크라이나의 정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재벌과의 유착 의혹 등 산적한 과제에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코미디언이 현실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가짜 트럼프 대통령의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토머스 먼디로 트럼프 대통령과 도플갱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름 끼치게 닮았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going to have such a great time. We are going to make drinking great again. What a great girl. You're doing a good job. You're so cute. Kathy, great job. Your mother is so good. I love you, man. 이게 얼굴보다는 사실은 목소리가 똑같네요. 이분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아니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4개월 만에 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 이게 얼마나 기성 정치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상대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투표 결과 보니까 70%가 넘는 득표가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여기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좀 걸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가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오는 저 배우가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한때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장진 감독의 영화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장동건 씨였습니다. 네. 정말 멋진 장동건 씨를 보면서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미국에서도 아노드 슈워제네거가 터미네이터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뒤에 실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재선까지 지냈습니다만 그 마지막은 캘리포니아의 재정 위기를 바탕으로 결국은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당선되는 과정에 금융 재벌이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실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와의 이 분쟁 등에 대한 상황으로 군통수권자 역할까지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를 과연 정말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한번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또 소련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제대로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크라이나의 산적한 과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측에 있는 동쪽의 돈바스, 그러니까 그게 단전이 많이 있죠. 그쪽에 공항에도 많이 동영상을 봤을 텐데요. 2014년부터 푸틴이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쪽에 공세를 펼쳤고 반군이 있는 상태고 크림 반도에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사실은 친러파와 친서방파 간의 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그동안 있어 왔고 실제로 이번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떨어진 이유도 2014년은 그런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이번에도 공약을 내세웠는데 정교 분리. 사실은 러시아 정교하고 우크라이나 정교가 좀 다릅니다. 동방 유니아파라고 그런 부분 또 우크라이나 언어를 더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대통령 당선을 보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연기파가 대통령이 됐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연기파가. 예. 그런 부분은 정말 그런 어떤 대욱 좌우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 되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90% 망하더라도 10%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망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말하자면 훈훈한 마음으로 기존의 어떤 민족주의적 대결의 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제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드라마 이름처럼 국민의 종,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어떤 정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편 미국에서 이제 가짜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연예계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데 이분 누굽니까? 네, 이분 지금 미국 뉴욕 롱비치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58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나이인데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죠. 저는 보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이렇게 등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예.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입모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입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되게 얼굴에 살이 좀 있는데 입이 굉장히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굉장히 비슷하고 손짓, 발짓, 표정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비슷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2017년에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로 놀러를 갔는데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유명세로 TV 프로그램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직업이 곧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닮으려면 정말 저렇게 똑같이 닮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소설가 이회수가 결혼 44년 만에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했습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회수의 아내 전영자 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며 졸혼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회수의 졸혼 이후 배우 백일섭과 차광수의 졸혼도 회자되며 졸혼은 어떻게 봐야 할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부부의 개념을 넘어 제2의 삶을 찾는 계기라는 인식과 황혼의 이혼을 미화하며 별과 파경을 합리화하는 말이라는 말잔치다라는 비판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편 2000년 성인식을 통해 파격적인 섹시 퍼포먼스로 인기를 끈 가수 박지윤이 지난 3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대는 카카오의 조수용 대표. 2003년 네이버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IT계의 유명 인사인데 8살 차이의 두 사람은 이 조수용 대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만나서 박지윤에게 조 대표가 조언을 해주면서 가까워졌다는데 애초 열애설이 불거질 당시 부인했지만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2년여간의 비밀 연애가 결실을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졸혼을 하고 한쪽에서는 결혼을 하고 70대 유튜버 스타 코리아 그랜마 박막내 할머니가 유튜버 CEO를 만났습니다. 막내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박 할머니는 아이돌 수지 커버 메이크업 등 연예인 커버 메이크업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며 구독자 8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구글 개발자 회의에 한국 대표로까지 초대를 받아서 구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수전 못 봤어잉 하면서 여기저기에 묻고 다녔던 것이 화제가 되자 이 수잔 워치치키 박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은 겁니다. 이에 박 할머니는 박막내 쇼에서 수잔 워치키를 게스트로 초대했는데 이 거침없는 입담과 따뜻한 이야기로 사랑을 받는 박 할머니, 유튜버 CEO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보시죠. 내가 꿈꾸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꿈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요즘에 주제 내 꿈이 있다면 이 무릎이 좀 안 아프고 살겠어요. 요즘 수장은 꿈이 뭐예요? 이런 유튜브 하는 비전은 무엇이에요? So my dream for YouTube is for us to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tell their stories all over the world. 인터뷰를 마친 후 이 구글 CEO 수잔은요 박 할머니에게 김밥 싸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 김밥김에 더듬더듬 밥을 올리자 박 할머니가 잘혀 하면서 훈수 아닌 훈수를 두기도 하는데 역시 이 코리아 그랜마다운 정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학부모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한국당이 주관한 자사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 딸 다혜 씨를 언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과 관련된 자리에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며 반발했는데 직접 보시죠. 기다리시기에 좀 지루하시고 하니까 제가 문 대통령 그 딸 문다혜 관련된 거 잡고 교육 문제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 딸이 문다혜 씨도 부산 외고 1억과에 2년 중퇴했다고 하는 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당 지도부의 정치적 언급이 나올 때마다 정치는 국회에서나 하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요즘 일부 경찰들이 부실 수사와 또 유착 의혹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정말 참 멋진 경찰관 아저씨입니다. 이런 경찰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다는 겁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사연을 고백한 글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요.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친 취업준비생 28살의 A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어요. CCTV 확인 결과 이 A씨가 닷새 전에도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훔친 사실까지 밝혀져서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왜 훔쳤어? 라고 해당 형사가 묻자 제가 생활고로 며칠 동안 식사 한 끼를 못해서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삼각김밥이랑 조각 케이크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훔친 금액은 총 4,500원. 형사가 이 얘기를 듣다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지갑에서 이승동 경사가 2만 원을 꺼내서 이 취업준비생 A씨에게 건넸어요. 야, 그거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어디 가서 훔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잘해. 나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났는데 이 취업준비생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그 사이 취업에 성공해가지고요. 돈을 갚겠다면서 수고하는 경찰관 동료들까지 드시라고 음료수까지 바리바리 싸우고 그때 그 2만 원까지 봉투에 넣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에 썼습니다. 일주일간 한 끼도 못 먹었던 저는 부끄러운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안 된다라는 말에 깊은 뉘우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정직하게 살 거란 다짐했고 결국 취업에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 참 멋진 경찰관이 그래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꾼 이 경력금 2만 원. 정말 값진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힐링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